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인사 담당자를 위한 공감 채용 가이드북입니다. 혹시 채용 과정? 이거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방식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쩌면 좋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채용 관련해서 고민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공감 채용. 이게 대체 뭐고 또 왜 요즘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점입니다. 가이드북에서는 투명성, 그리고 능력 중심, 또 지원자와의 어떤 상호 존중, 공감 이런 걸 핵심으로 꼽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키워드들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1년 사람인 조사 보니까 구직자 절반 이상이요. 51.6%가 채용 공정성을 아예 신뢰를 못한대요. 아, 절반 이상이나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잡코리아 조사에서는 연봉이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런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지원할 때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공감 채용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딱 그 지점이네요. 자, 그럼 공감 채용, 이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 이게 그냥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회사랑 지원자가 서로를 좀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존중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나누고 오직 직무 능력, 이걸 기반으로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과정? 뭐 이게 가이드북이 말하는 공감 채용의 큰 그림인 거죠. 맞아요. 거기서 특히 그 상호 존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고용 브랜딩이라는 거랑 딱 연결되거든요. 아, 고용 브랜딩이요? 네. 그러니까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이 회사 괜찮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요. 그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기고 이게 뭐랄까? 입소문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잡플래닛 같은데 면접 후기 올라오는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아, 네네, 후기들 많죠. 좋은 경험은 좋은 후기로, 좀 안 좋았던 경험은 뭐 날카로운 비판으로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좋은 고용 브랜드는 그냥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북에 나온 Y사나 D사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공감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나서 신입사원 퇴사율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그리고 지원자 수도 한 20% 넘게 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채용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그 회사의 얼굴이고 첫인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특히 그 투명한 정보 공개.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구직자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게 1위가 연봉, 2위가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알려주면 나중에 이 얘기랑 다르네? 속았나?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고요. 그럼 이 공감 채용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가이드북 보니까 뭐 채용 계획 세우는 것부터 해서 모집 공고 내고 서류 받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쭉 단계를 제시하던데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던데 바로 체계적인 소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중 하나예요. 각 단계마다 지원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딱딱 전달해주는 시스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북에 M사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면접 안내나 합격, 불합격 통보 같은 걸 이메일로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 자동 발송 시스템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뭐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휴가를 가도 정보 전달이 빠지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 시간을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기다리는 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신뢰를 쌓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와,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 좋은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각 단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모든 채용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채용 공고입니다. 공감 채용 관점에서 보면 이 채용 공고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나 직무 능력 중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직무 기술서,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아, 직무기술서. 네. 그냥 뭐 마케터 뽑아요. 이게 아니라 이 마케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분석 툴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든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컨텐츠 기획이나 제작 능력 같은 거요.
또 어떤 태도, 뭐 협업 능력 같은 게 필요한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는 거죠. 이때 뭐 회사에 원래 있던 자료를 써도 되고 아니면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라고 하잖아요. 네, NCS 들어봤어요. 그 웹사이트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NCS는 나라에서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쫙 정리해 놓은 표준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좀 더 객관적인 직무기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직무기술서가 명확해졌다면 그 다음은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겠죠.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 게 좋을까요? 공감 채용에 맞게 하려면요? 그렇죠. 기본적인 채용 조건, 예를 들어 뭐 급여 수준이라든지 근무 형태 같은 거 외에도요.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 요즘 주력하는 사업이나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복지 혜택은 뭐가 있는지, 심지어 우리 회사 조직 문화는 좀 어떤 편인지까지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솔직하게 열어놓는 게 좋아요. 아, 조직 문화까지요? 네. 그래야 지원자가 보고 이 회사가 진짜 나랑 잘 맞을까? 내가 여기서 뭔가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가이드북표 2.2에 보면 어떤 정보들을 주면 좋은지 예시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기업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그냥 채용 포털에 공고만 띡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회사 홈페이지에 아예 채용 전용 페이지를 만들거나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A사, M사, K사 사례가 그렇죠.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써서 카드 뉴스 형태로 직무나 회사 생활을 막 보여주고 제2사 사례, 심지어 유튜브에 현직자가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는 H증권이나 S사 사례, 그런 노력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훨씬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죠. 법적으로. 채용 공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랑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요. 아,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정보, 어디서 일하는지 근무지, 무슨 일하는지 직무 내용,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같은 고용 형태, 채용 절차, 연락처, 이런 건 당연히 넣어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성별이나 나이, 외모, 키 같은 신체 조건, 어디 출신인지, 결혼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건 불법입니다.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지원자 본인 말고요.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같은 거요. 이거 묻는 것도 명백하게 법 위반이에요. 아, 가족 정보까지요? 네. 이게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채용절차법 이런 공정한 채용 관련 법들에 다 걸리는 거라서 잘못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고낸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자한테 슬쩍 바꾸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넘어서 법을 지키는 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네, 법 준수 정말 기본이네요. 네, 이런 법적인 거 잘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지원자랑 좀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채용 과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때 좀 쉽고 빠르게 물어보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드는 거죠. K항공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고 제2사처럼 채용 플랫폼 Q&A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E사처럼 아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 오픈 채팅방까지요? 네, 아니면 F사처럼 자주 묻는 질문, FAQ 있잖아요. 그걸 미리 상세하게 쫙 정리해서 올려두는 것도 지원자들 답답함도 풀어주고 또 채용 담당자분들 반복 업무도 줄여주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네, 다음 단계인 서류 전형으로 넘어가 보죠. 보통 입사 지원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공감 채용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핵심 원칙은 채용 공고 때랑 똑같아요. 직무와 무관한 정보는 요구하지 마라. 아, 또 나왔네요. 직무 무관 정보 금지. 네, 앞에서 채용 공고 때도 강조했지만 용모나 키, 체중 같은 신체 조건,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재산, 그리고 특히 그 가족 관련 정보들 이런 거 법으로 금지된 민감 정보니까 입사지원서 항목에서 당연히 빼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3 위반하면 과태료 내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입사지원서는 그냥 지원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하고 그 직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경력, 자격사항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는요? 이건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도구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동기라든지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때 질문을 우리 회사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쓰세요. 이렇게 크게 하나로 툭 던질 수도 있고 이걸 단일 질문이라고 하죠. 아니면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고 이유는 뭔가요? 지원한 직무 관련해서 가장 성공했던 경험은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구체적인 질문, 이건 다중 질문으로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질문 방식이 다르군요. 네, 아무래도 후자가 지원자의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끌어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방식을 쓰든 중요한 건 K사 사례처럼 평가 기준을 미리 명확하게 딱 세우고 가능하다면 이걸 지원자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가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겠죠? 그렇군요. 서류 내고 나서 그 다음 과정도 지원자 경험에 되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서류 잘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거, J사나 H사에서 문자나 메일 보내주는 거요. 이건 뭐 기본적인 배려일 테고요. 합격 여부 통보는 또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거고요. 맞아요. 의무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불합격 통보 방식이었어요. 이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가이드북에서 불합격 통보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제시하더라고요. 그냥 결과만 딱 알려주는 기본형,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피드백을 주는 분석형, 그리고 지원자가 애쓴 거에 공감해주면서 위로랑 격려를 전하는 위로형, 이렇게요. 위로형이요? 네, 특히 그 55그룹의 위로형 불합격 통보 메일은 내용이 되게 진심이 담겨 있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대요. 오히려 그걸 보고 회사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와, 불합격했는데 이미지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지원자라고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잠재적인 고객일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다시 만날 미래의 동료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아, 불합격 통보 하나에도 이렇게 회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지원자랑 관계가 형성되는 거네요.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디테일이네요. 그렇죠. 한 끗 차이죠. 자, 지금까지 채용 과정의 큰 흐름을 따라왔는데 가이드북 보니까 이런 단계별 접근 말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채용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나 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몇 가지 좀 유용한 정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직무능력 은행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개인이 딴 자격증이나 교육이 수한 거, 경력 같은 걸 온라인 시스템에 다 모아서 관리해주고 필요할 때 증명서로 쉽게 뽑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오, 편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토익 같은 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원래 2년인데 최대 5년까지로 늘려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구직자들 시간이나 돈 부담을 좀 덜어주는 좋은 정책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같이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분들에게는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게 법적 의무라는 거. 이것도 인사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황이고요. 네, 유용한 팁들이네요. 자, 서류 다음 단계. 필기 또는 실기 전형입니다. 이건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공감 채용 원칙은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NCS, 그러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업기초능력평가나 전공지식평가를 많이 보고요. IT 직무 같은 데서는 코딩 테스트, N웹툰 공고 예시가 있었죠. 같은 실기평가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투명성이에요. 아, 또 투명성. 네, 시험 언제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장소는 물론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방식이나 시간,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는지 출제 범위까지 지원자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예측할 수 있게 상세한 정보를 미리 다 줘야 합니다. D공사나 는 업체, 피문화재단 공고 사례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점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 맞아요. 가능하면 제공하는 게 좋죠. 특히 필기시험처럼 점수화가 딱 되는 경우에는요. H공사나 I공단, P대학 사례처럼 지원자 본인 점수랑 커트라인 점수 같은 걸 비교해서 알려주는 분석형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비록 이번엔 떨어졌더라도 지원자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다음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네요. 면접입니다. 면접은 정말 회사랑 지원자가 얼굴 보고 직접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면접관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면접이라는 게 그냥 회사가 지원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지원자 역시 회사를 직접 경험하고 이 회사 다닐만 한가 평가하는 자리예요. 지원자도 평가한다? 그렇죠. 면접관이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회사 이미지로 딱 박혀버려요. 그 잡플래닛 같은데 면접 후기 보면 좀 불쾌했던 면접 경험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락인으로 남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에 대한 사전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면접관 교육에서 특히 뭘 강조해야 할까요? 어떤 점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편견이나 선입견을 거리는 거예요. 특히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처음에 딱 보고 받은 인상이나 뭐 가설에 맞는 정보만 막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요. 확증 편향이요. 네. 예를 들어 이 지원자 인상 좋은데 일도 잘하겠지. 이렇게 미리 딱 생각해버리고 거기에 맞는 질문만 하거나 답변을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이런 걸 경계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직무랑 아무 상관없는 사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자녀 계획이 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런 거요.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법 위반 소지도 있을 뿐더러 지원자한테 엄청난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가이드북표 5.2에 보면 기본적인 면접 에티켓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적인 질문은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면접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가해야 할까요? 결국 뭘 봐야 하는 거죠? 당연히 지원자가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직무 역량을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사 문화나 가치에 잘 어울릴 사람인지, 즉 조직 적합성,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죠. 이걸 좀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면 구조화된 질문 기법을 쓰는 게 좋아요. 구조화된 질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험 면접 있죠.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뭐였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특정 가상 상황을 딱 주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묻는 상황 면접. 만약에 동료랑 의견 충돌이 심하게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같은 질문이죠. 이런 걸 활용해서 지원자의 역량이나 성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공감채용 가이드북을 통해서 채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채용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결국은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게 공감채용을 꿰뚫는 핵심 가치였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기업하고 지원자 모두가 좀 만족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용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처럼 정보 접근성이 높고 또 인재들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대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공감 채용은 그냥 뭐 착한 일 하자 이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기업한테는 진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아, 경쟁력이요. 네. 동시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여기가 진짜 나한테 맞는 곳이구나 하는 좋은 기회를 찾도록 돕는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좀 지속 가능한 채용 전략인 셈이죠. 네, 오늘 이야기가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 담당자분들께는 좀 실질적인 팁을 드렸기를 바라고요. 또 구직자 여러분께는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또 다른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주로 기업을 위한 지침서였잖아요. 근데 이걸 구직자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공감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호들,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신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더 잘 맞는, 더 좋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확 풀어드릴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